남편은 병을 앓고 누워있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구박하는 일상 속에 불쌍한 며느리는 엄동설 안에 빨래를 하기 위해 개울가로 향하고 저게 뭐지? 웬 방망이냐? 며느리가 그 방망이로 빨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금방이라도 산바람에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으니 그 까닭은 집 밖으로 흘러나오는 고약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젊은 가장인 칠성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등창이 터져 온몸에서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한 탓에 방 안은 그야말로 송장 썩는 냄새로 진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분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병수발의 고단함이 아닌 시어머니의 모진 핍박이었습니다. 에이그,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내 아들이 저 모양이 되었어. 남편 잡아먹을 년.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그릇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고 튀어오른 파편이 분이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분이는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깨진 조각을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분이는 도망치듯 빨래 바구니를 이고 냇가로 향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살을 내는 듯한 엄동설안이었습니다. 냇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기에 분이는 주먹만한 돌덩이를 들어 얼음판을 수십 번 내려쳐야만 겨우 물구멍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손마디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으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요강 묻은 이불 빨래를 비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냇가 저편에서 빨래하던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저 집 아들 이제 오늘 내일 한다지.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그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관상이 영사납더니만 결국 사단이 난 게야. 여자가 기가 세면 남편 명주를 갉아먹는다더니 딱 그 꼴 아닌가. 분이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빨래방망이질에만 열중했습니다. 허나 비수 같은 말들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을 후벼 팠고 서러움에 북받친 분이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친 무명천에 쓸린 손등은 기어이 터져버려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하얀 얼음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며 빨래를 하고 있을 즈음 상류에서 무엇인가 검고 묵직한 물체가 둥둥 떠내려오더니 분이의 빨래 바구니 옆에 툭 하고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건져내어 보니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손때가 새카맣게 탄 나무 방망이였습니다. 누가 다듬이질하다 놓쳤나 보구나. 내 방망이도 다 삭아서 부러지기 직전인데 주인 없는 물건이니 이거라도 써야겠다. 분이는 꽁꽁 언 손으로 그 묵직한 방망이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당도하니 기가 막힌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궁이는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땔감이라곤 썩은 지푸라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땔감을 구해오라지 않았느냐? 이 엄동설 안에 병든 지아비를 얼어 죽일 셈이냐?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억울함과 막막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려 해도 이미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고 당장 오늘 밤을 넘길 땔감이 없으니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습니다. 분이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아까 주워온 검은 방망이를 꽉 쥐었습니다. 서러움이 분노가 되어 치솟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따뜻한 장작 한 개비조차 허락하지 않으신단 말인가. 분이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해내듯 손에 쥔 방망이로 부엌의 마른 바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단순히 흙바닥을 치는 소리라기엔 너무나 묵직하고 거대한 진동이 부엌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부엌 한 구석 아궁이 옆에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이 거짓말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이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놀란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핑 도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이 분이를 덮쳤습니다. 분이는 비틀거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고 난 뒤 전력으로 달린 것처럼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지요. 무심코 손으로 코 밑을 훔치니 시뻘건 코피가 주르륵 흘러 손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빈혈이라기엔 기분이 묘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른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쑥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검은 방망이와 갑자기 생겨난 장작더미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고 대가라기엔 흘러내리는 코피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이 기묘한 방망이와의 그리고 목숨을 건 거래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방망이가 만들어낸 참나무 장작 덕분에 냉골 같던 아랫목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이미 골병이 들대로 든 남편 칠성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칠성의 숨소리는 가래 끓는 소리와 함께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급기야 입가로 검붉은 핏덩이를 쿨럭 하고 토해내니 곁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죽네. 이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으니 이를 어찌할꼬. 시어머니의 절규의 분이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분이는 더 이상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서방님을 보낼 수는 없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안 돼. 분이는 시어머니가 잠시 통곡하다 지쳐 잠든 사이 부엌으로 살그머니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집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그 검은 방망이를 꺼내 들었지요. 낮에 겪었던 그 섬뜩한 현기증과 코피가 떠올라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으나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피가 마른들 어떠하리. 서방님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살이라도 베어낼 것이다. 분이는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던 말라비틀어진 도라지 뿌리 하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양손으로 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천년 묵은 산삼 한 뿌리만 내려주소서. 우리 서방님 살릴 약초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퉁! 방망이가 그릇을 내리치자 낮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음산한 진동이 분이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는 억 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굵은 주사 바늘이 정수리에 꽂혀 온몸의 진액을 쭉 빨아들이는 듯한 끔찍한 감각이
전신을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헉, 헉. 분이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추스르고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말라비틀어진 도라지 대신 사람 형상을 한 굵은 산삼 한 뿌리가 황금빛 뇌두를 뽐내며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한 흙내음과 향긋한 약초 향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릇을 집어 들던 분이는 자신의 손을 보고 그만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냇물에 터졌을지언정 탱탱하고 고웠던 새댁의 손등이 아니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른 대가로 손등의 살가죽이 물기 잃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릴 정도로 메말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자잘한 주름이 쪼글쪼글하게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며칠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고 고된 바치를 한 늙은 안악의 손처럼 말이지요. 분이는 황급히 부엌에 있던 물동이에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흰머리는 나지 않았으나 복숭아처럼 뽀얗던 볼살이 푹 꺼져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는 거미줄 같은 잔주름이 희미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태워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젊음을 앗아가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거칠어진 제 뺨을 한 번 쓸어내리고는 곧바로 화로에 약탕관을 올렸습니다.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진들 서방님이 눈만 떠주신다면야. 지극정성으로 달인 산삼물을 남편의 입에 숟가락으로 떠넣기를 수십 번. 새벽 딸기 울 무렵이 되자 기적처럼 칠성에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겨있던 칠성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스르르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분이 자네인가? 서방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분이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칠성은 초점 없는 눈을 껌뻑이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분이의 손등을 힘없이 어루만졌지요. 칠성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부인, 내 병수 바라느라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칠성은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곱디곱던 내 색시 손이 어찌 이리 거북 등껍질처럼 거칠어졌소. 얼굴도 반쪽이 되고 눈가의 그늘이 이리도 깊게 졌으니 다 이 못난 서방 탓이요. 남편은 그것이 방망이의 저주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엄동설 안에 냇가에서 빨래하고 밤새 간호하느라 아내가 늙어버린 줄로만 알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 애틋한 오해의 분이의 가슴은 더욱 미어질 듯 아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찬 바람을 좀 쐬어서 텄을 뿐입니다. 기름 바르고 자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분이는 쭈글쭈글해진 손을 황급히 치마폭 뒤로 감추며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짓는 입가에도 전에는 없던 깊은 주름이 패여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허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남편의 핏기가 돌아올수록 아내의 생기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잔인한 저울질이 칠성내 찌그러진 초가집 위에서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분이의 위험한 거래는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 칠성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려면 산삼 한 뿌리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면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검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기력 보할 잉어 한 마리만 점지해 주소서. 속을 달래줄 꿀 한 단지만 주소서. 방망이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칠 때마다 부엌에는 싱싱한 잉어가 퍼덕거리고 꿀단지가 생겨났으나 그 대가는 실로 잔인하였습니다. 잉어의 비늘이 반짝일수록 분이에 뽀얗던 피부는 물기를 잃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렸고 꿀단지가 차오를수록 분이의 몸속 진액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칠성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송장이나 다름없던 칠성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혈색이 돌았고 움푹 패었던 볼살은 통통하게 차올라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야 인물이 나는구나. 내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도우셨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서 있는 며느리 분이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안쓰러울 지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수줍은 새색시에 태가 흐르던 분이었건만 지금은 그 고운 자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머리카락은 휘어지진 않았으나 윤기를 잃어 옥수수 수염처럼 거칠어졌고 탱탱하던 볼살은 쏙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찬물에 닿은 적 없는 고운 피부가 거칠다 못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터져 마치 10년은 고된 바치를 한 안악의 형색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던 칠성이 그런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이 미어지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불렀습니다. 부인, 이리 좀 와보시오. 칠성은 거칠어진 분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단결처럼 보드라웠을 손바닥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까슬까슬하게 남편의 볼을 긁었습니다. 내 몸은 이리 날로 좋아지는데 부인 꼴이 이게 뭐란 말이오.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고생을 혼자 다 짊어졌구려. 칠성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아내의 변화가 늙음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해 엄동설 안에 떨며 고생한 헌신의 상처로 보였던 것입니다. 곱디곱던 내 색시 손이 어찌 이리 거북 등껍질처럼 투박해졌소. 얼굴도 반쪽이 되고 눈밑이 퀭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소. 남편의 따뜻한 위로의 분이는 울컥 눈물이 솟구쳤으나 애써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짓는 입가에도 전에는 없던 잔주름이 잡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짠하게 하였지요. 서방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워 잠시 피부가 텄을 뿐입니다. 봄이 오고 나물국 먹으면 금방 고와질 것이니 서방님만 건강하시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분이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황급히 거친 손을 치마폭 뒤로 감추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야위고 위태로워 보이는지 칠성은 차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애틋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혀를 끌끌 차며 핀잔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쯔쯔, 유난 떨기는. 아들아, 넌 며느리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시어머니는 초라해진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남편은 병 털고 일어나서 얼굴이 환해졌는데 여편네라는 게 관리를 어찌했길래 벌써 저리 푸석푸석하냐? 아주 복탈하나게 생겼다. 내가 하도 인상을 쓰고 다니니까 집안에 들어오던 복도 놀라 도망가겠다. 어머니, 어찌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분이가 저 때문에 저리 고생하여 상한 것을요.
칠성이 발끈하여 대들었으나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낄 뿐이었습니다. 고생은 나도 했다. 너 살리려고 내가 밤마다 정화수 떠놓고 얼마나 빌었는데. 며느리 저건 타고난 팔자가 드세서 남들보다 빨리 삭는 게야.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은 비수가 되어 분이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 생명을 깎아 바친 대가로 듣는 말이 꼴 보기 싫다는 타박이라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지요. 허나 분이는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리 말씀하셔도 서방님이 기운을 차리셨으니 됐다. 내 몸이 조금 축난들 무엇이 두려우랴.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쌀은 또다시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남편의 보양식도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지만 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방망이를 쥔 앙상한 손등 위로 도드라진 푸른 핏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칠성의 병세는 나날이 호전되었으나 담장 너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방망이질을 멈춘 채 은밀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칠성네 집 말일세. 다 죽어가던 송장이 벌떡 일어나고 밤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더군. 하나낙이 곁눈질을 하며 오늘 때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빨래를 비비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집 며느리가 삭바느질을 한다고는 하나 그 거리로 어찌 잉어를 고아 먹이고 쌀밥을 짓겠나? 필시 우리가 모르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거나 밤마다 산속에서 도깨비와 춤이라도 추는 게지. 이러한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기어이 장터에 다녀오던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집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잔뜩 찌푸린 먹구름과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와 부엌으로 곧장 들이닥치자 마침 저녁상을 차리던 분이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인사는 들은 채도 않고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 뚜껑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바닥을 긁어야 마땅할 쌀독에는 하얀 쌀이 절반이나 차 있었고 찬장에는 귀한 꿀단지와 말린 조기 두어 마리가 떡하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엇이냐? 내년이 무슨 재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쌀을 채우고 고기를 드리느냔 말이다. 시어머니가 쌀 한 줌을 움켜쥐어 분이의 면전에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흩날리는 쌀알을 맞으며 분이는 고개를 조아렸으나 그 목소리만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정아버님께서 딸 자식 고생하는 게 안쓰럽다며 사람을 시켜 몰래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워하실까 하여 숨겼을 뿐입니다. 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으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친정이라 해봤자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인데 산삼의 잉어가 가당키나 하더냐? 바른 대로 불지 못할까? 시어머니의 호통의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마 제 수명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었기에 분이는 쭈글쭈글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을 내보이며 또 다른 거짓을 고할 수밖에 없었지요. 실은 밤마다 잠을 줄여 읍내 포목점에 비단옷 짓는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워낙 귀한 옷이라 품삯을 넉넉히 쳐주더군요. 제 손이 일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상한 것도 다 밤새 바느질을 하느라 그리 된 것입니다. 분이의 말대로 그녀의 손은 영락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린 늙은 안악의 형색이었기에 시어머니로서도 더 이상 추궁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이 흙빛으로 변하고 윤기를 잃은 것 또한 밤샘 노동 탓이라 하면 앞뒤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정 그렇다면야 믿어는 주마. 시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혀를 쯧쯧하며 돌아섰습니다. 허나 행동거지 똑바로 하거라. 마을에 내가 밤마다 도깨비 노름을 한다는 둥 해괴한 소문이 도니 내 아들 앞길 막지 않게 조신하게 굴란 말이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요동치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슬아슬했다. 허나 어머님의 의심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분이는 품속에 숨겨둔 검은 방망이를 꺼내어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날로 건강해지고 살림은 윤택해졌으나 분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불씨가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쉬이 잠들지 못하고 문풍지의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친정 핑계도 바느질 핑계도 영 석연치 않았던 탓이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위로 시어머니의 번들거리는 탐욕과 의심의 눈동자가 부엌 쪽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해명을 듣고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삼킨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은 아들에게 이필새 옷감을 끊으러 읍내 장터로 나섰습니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나 시어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집안에 쌓여가는 쌀독과 밤마다 들리는 쿵쿵 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 치부하기엔 그 초라한 행색과 넘쳐나는 재물 사이에 틈이 너무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건성으로 옷감을 고르고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맹인 점쟁이 하나가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덥석 붙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마님. 잠시 내 말 좀 들어보소.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옷자락을 뿌리치려 했으나 휘번덕거리는 점쟁이의 뿌연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한 채 기이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대개 집터에 아주 귀한 기운과 사악한 기운이 한데 엉켜 춤을 추고 있구려. 내 평생 이토록 기이한 기운은 처음 보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대낮에 무슨 재수 없는 소리야. 시어머니가 침을 되뱉으며 돌아서려 하자 점쟁이는 혀를 끌끌 차며 더욱 섬뜩한 예언을 덧붙였습니다. 쯧쯧 눈앞에 금덩이를 두고도 돌덩이인 줄 아는구려. 대개 부엌 쪽에 천하를 호령할 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음흉한 것이 그걸 깔고 앉아 주인을 속이고 있단 말이오. 그 말에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돌부리에 걸린 듯 딱 멈춰 섰습니다. 부엌과 보물 그리고 주인을 속이는 것. 이 세 마디는 시어머니의 의심에 기름을 붓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되돌아와 점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다급히 물었습니다. 보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주인을 속인다니,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점쟁이는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목소리를 읽어낸 듯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보물을 독차지하고 있소. 서두르지 않으면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히고 대가 끊길 것이니 늦기 전에 그것을 잡아내어 보물을 차지하시오. 그리하면 대대손손 떵떵거리 부자가 될 것이외다. 점쟁이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채라도 쥐어주며 더 캐물으려 했으나 점쟁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지팡이를 짚고 인파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의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의심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주었습니다. 그래,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며느리 그년이 바로 요물이었구나. 시어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날이 갈수록 흉측하게 늙어가는 며느리의 몰골,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물들. 이 모든 것이 며느리가 무언가 대단한 보물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감히 시어미를 속이고 혼자서 이 속을 챙겨 내 아들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 바로 너였구나. 시어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수명을 바쳐 남편을 살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며느리를 집안의 재물을 가로채고 아들을 해치려는 흉물스러운 존재로 단정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탈인문을 들어서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분이가 시어머니를 보고 반색하며 달려왔으나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며느리의 위아래를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야윈 손목과 쭈글쭈글한 얼굴이 안쓰러움이 아닌 보물을 숨긴 징표로만 보였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시장하시지요? 얼른 저녁상 봐오겠습니다. 분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부엌 문틈을 노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냐, 실컷 숨겨보아라. 내 오늘 밤 내가 숨긴 그 보물단지를 기필코 찾아내어 내 것으로 만들 테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초가집 위로 탐욕이라는 이름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듯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일신연스러운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초가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으나 그 정막 속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누운 시어머니는 코를 드르렁거리며 짐짓 깊은 잠에 빠진 신용을 하고 있었으되 이불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만은 문틈을 향해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의 예언이 귓가에 맴돌아 심장이 방망이질 쳤기에 시어머니는 오늘 밤 기필코 그 요물의 꼬리를 잡으리라 다짐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건넌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분이의 그림자가 부엌 쪽으로 쓰러지듯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문지방을 넘어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부엌에서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한 분이가 텅 빈 쌀독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검게 그을린 방망이를 꺼내 들었는데 그 손은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인의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이 쌀로 기운 차리시고 만수무강하소서. 분이는 나직하게 기원하며 떨리는 양손으로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빈독 안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쿵!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기이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흐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쌀독 바닥에서 하얀 쌀알들이 마치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틈으로 이를 훔쳐보던 시어머니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고 입에서는 억눌린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허나 그 기적의 대가는 즉각적이고도 참혹하였습니다.
쌀이 차오르는 만큼 분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방망이를 쥔 손등의 피부가 순식간에 수분을 잃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며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이는 하고 낮은 신음을 토하며 다리의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인연 딱 걸렸다.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방망이를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으나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쌀독에 가득 찬 하얀 쌀과 며느리의 손에 들린 검은 물체에 꽂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분이가 비명을 질렀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짐짝처럼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검은 방망이를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점쟁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내 년이 이 보물단지를 끼고 앉아 시어미를 속여. 시어머니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차가운 방망이에 볼을 비벼댔습니다. 며느리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듯 오로지 손에 쥔 방망이의 감촉에만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분이가 바닥을 기어가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걸 돌려주세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갉아먹는 물건입니다. 함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기 싫다는 듯 매몰차게 며느리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내년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헛소리를 하는 게지. 목숨을 갉아먹어? 그렇다면 내년은 벌써 송장이 되었어야지. 어찌 이리 멀쩡하단 말이냐. 제 꼴을 좀 보십시오. 제 손과 얼굴이 이리 망가진 게 다 그 방망이 탓입니다. 분이가 자신의 쭈글쭈글한 손을 내밀며 절규했으나 이미 욕망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고생하기 싫어 꾀병 부리는 걸 누가 모를 줄 알고 이제 이 보물은 내 것이다. 이 집안의 주인인 내가 가져야 마땅한 물건이란 말이다. 그때 부엌의 요란한 소리에 놀란 남편 칠성이 건넌방에서 비틀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 밤중에 무슨 난리입니까? 부인, 이게 무슨 꼴이오? 칠성은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부축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는 웬 낡은 방망이가 들려 있었으니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지요. 분이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좀 말려주세요. 저거 쓰시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칠성이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몽둥이가 뭐라고 사람을 이리 잡으십니까? 당장 이리 내놓으세요. 비켜라. 너는 모르면 빠져 있거라. 이게 다 우리 집안 일으키고 너 호강시켜 주려고 하는 짓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조차 밀어내며 광기를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뺏으려 들자 시어머니는 아예 방망이를 품에 안고 며느리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안 되겠다. 내 년이 내 아들까지 홀려서 보물을 뺏으려 드는구나. 방해꾼들은 다 가둬버려야지. 서방님. 시어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허름한 헛간 문을 활짝 열고는 며느리를 짐짝처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칠성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뒤따라가 말리려 했으나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부인. 칠성이 헛간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으나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가져온 무명실 타래로 문고리를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헛간 안에서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이, 마당에서는 아들의 통곡이 들려왔으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기괴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해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중한 방망이를 어루만지며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를 떠놓은 장독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내 평생의 한을 풀어줄 도깨비 장난을 말이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정화수 사발을 장독대 위에 내려놓고 검은 밤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겪었던 서름과 가난에 대한 사무친 원한,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호강시키고 싶다는 뒤틀린 모정이 시커먼 탐욕이 되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아니 도깨비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쌀 한 줌, 생선 한 마리 따위는 필요 없소. 우리 식구가 대대손손 먹고도 남을 금은 보화와 이 고을 원님도 부러워할 고래등 같은 99칸 기와집을 내려주시오. 시어머니의 외침이 밤하늘을 찢을 듯 울려 퍼짐과 동시에 그녀는 있는 힘껏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가 마당의 단단한 흙바닥을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쾅! 그 소리는 흡사 하늘이 무너지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방망이가 땅에 닿는 순간 초가집 전체가 요동치며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 흙이 분수처럼 솟구치고 낡은 초가집의 기둥이 비명처럼 삐걱거리더니 실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 속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나무 기둥들이 쑥쑥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나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단 지옥도에 가까운 공포였습니다. 솟아오르는 기둥의 색깔이 단청의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산짐승의 가죽을 갓 벗겨놓은 듯한 선열낭자한 핏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우지끈 뚝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당에는 향긋한 나무 냄새 대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으하하하, 봐라, 내 집이다. 내 기와집이 올라간다. 시어머니는 솟구치는 기둥들을 보며 광소했으나 그 환희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내 팔이 왜 이러냐? 방망이를 쥔 시어머니의 오른손에서부터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겪었던 노화와는 차원이 달랐으니 거대한 기와집을 소원한 대가로 시어머니의 생명력이 폭포수처럼 썰물쳐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탱탱하던 시어머니의 팔뚝이 순식간에 나뭇가지처럼 말라비틀어지더니 검버섯이 피어오르다 못해 수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은 힘없이 빠져 바닥을 뒹굴었고 풍성하던 머리카락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 뜨거워. 내 몸이 타들어간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놓으려 발버둥 쳤으나 방망이는 마치 살아있는 거 머리처럼 손바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살점을 걸신들린 듯 빨아들이며 더욱 붉고 검은 기운을 내뿜을 뿐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마당에는 웅장한 기와지붕이 얹어지고 창고에는 황금빛이 번쩍이는 금괴들이 채워지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의 몰골은 실시간으로 미라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칠성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퀭하게 들어가 해골처럼 변해가는 모습은 차마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나 좀 살려다오. 이거 좀 떼어다오. 너무 아프다. 숨을 못 쉬겠어. 시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애원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이 완성되어 갈수록 시어머니의 수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 이대로라면 집이 완성되는 순간 그녀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누구 없느냐? 사람 살려. 어머니가 죽는다. 칠성이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으나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력에 튕겨나가 마당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헛간에 갇혀있던 분이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붉은 빛과 시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 자업자득이다. 그리 욕심을 부리시더니 결국 벌을 받으시는 게야. 내가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지 않은가. 분이는 떨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심지어 가둬버린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기에 저 비명이 통쾌하게 들릴 법도 했습니다. 허나 귓가를 파고드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남편 칠성의 절규였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분이는 고개를 들어 문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 죽어가던 몸을 이끌고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을 보자 분이의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 저러다 서방님마저 다치시겠구나. 이대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한을 품고 살아야 할 서방님은 어찌 산단 말인가. 비록 시어머니는 미웠으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남편의 몫이 될 것이 뻔하였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습니다. 빌어먹을 팔자로다. 미워도 어미라고 울부짖는 서방님을 내 어찌 외면하겠는가. 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려 쇠스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무명실로 묶인 문고리를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캉, 캉. 쇠스랑이 부러질 듯 내리치자 단단히 묶여있던 문고리가 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이제 기와집의 대들보가 올라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숨은 턱 밑까지 차올라 꺼지기 직전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탐욕이 부른 재앙이 한 집안을 집어삼키려는 찰나 헛간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인 슬픈 빛이 감돌고 있었지요. 헛간 문을 박차고 나온 분이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붉은 피를 머금은 거대한 기둥들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검은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당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지요. 그 기괴한 폭풍의 중심에는 미라처럼 바싹 말라버린 시어머니가 방망이와 한 몸이 되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분이는 거센 바람을 뚫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방망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살갗이 타들어가고 숨이 턱턱 막혀왔으나 분이는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떨어진다. 나 좀 살려다오. 아가. 시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목숨은 심지어 촛불처럼 위태로워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였지요. 분이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방망이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으나 요물은 굴줄인 짐승처럼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어머님도 죽고 집안도 망한다. 분이는 직감했습니다. 이 저주는 누군가가 완전히 희생되어야만 끝나는 지독한 거래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쯤 목숨을 내어준 자신뿐이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칠성이 기어와 분이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부인, 안 돼요. 그 손 놓으시오. 도망가시오. 남편의 절규의 분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눈물이 흐르는 칠성의 얼굴을 보자 분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습니다. 비록 모진 시집살이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으나 저 남편 하나 믿고 버텨온 세월이 아니었던가요? 서방님, 부디 저 없이도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분이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시어머니의 손을 덮고 있는 검은 방망이의 손잡이를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짐을 제게 넘기세요. 분이가 소리침과 동시에 그녀는 있는 힘껏 방망이를 시어머니의 손에서 낚아챘습니다. 지익. 마치 살점이 뜯겨 나가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 분이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튕겨 나가듯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었고 분이는 방망이를 높이 치켜든 채 홀로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크악! 방망이를 쥔 분이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빨아먹던 그 끔찍한 흡입력이 이번에는 싱싱한 생명력을 가진 분이에게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방망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분이의 손바닥을 파고들며 그녀의 남은 수명과 정기를 폭포수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분이야. 칠성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으나 분이의 몸 주변으로 붉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남편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방망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방망이를 통해 집터의 기둥으로, 석가래로, 기와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이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하얗게 샜다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고 거칠어졌던 피부는 투명하게 변하여 속에 핏줄이 훤히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피는 붉은 단청이 되었고 그녀의 뼈는 단단한 대들보가 되었으며 그녀의 살은 매끄러운 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부릅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되어 영원히 서방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다리부터 시작하여 허리, 가슴까지 점점 투명한 빛으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산화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승화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 제발, 가지 마. 내가 잘못했다, 분이야. 칠성은 땅을 치며 오열했으나 이미 완성되어가는 99칸 기와집의 웅장함은 며느리의 희생을 양분 삼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붉었던 기둥은 점차 고풍스러운 갈색으로 변해갔고 피비린내는 어느새 그윽한 나무 향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마침내 방망이가 분이의 마지막 심장 박동 하나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인 순간 팟! 눈부신 섬광이 마당을 덮치며 분이의 형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방망이 또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한 줌의 재가 되어 바스라졌고 거세게 몰아치던 붉은 폭풍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대저택 한 채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주인 잃은 낡은 고무신 한 켤레와 기절한 시어머니, 그리고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는 칠성만이 남겨졌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그 정막은 폭풍 후보다 더 큰 슬픔을 품고 남겨진 자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천지를 뒤흔들던 붉은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동쪽 산마루에서는 야속하리만치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비친 그곳은 더 이상 비가 새던 초라한 초가집터가 아니었습니다. 고을원님의 관사보다 더 크고 웅장한 99칸 기와집이 위용을 뽐내며 들어서 있었으니 검은 기와는 용의 비늘처럼 반짝였고 쭉 뻗은 처마의 곡선은 학이 날개를 편 듯 우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그 으리으리한 대궐의 마당 한가운데에는 집의 주인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행색의 사내 칠성만이 넋이 나간 채 덩그러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낡은 흰 고무신 한 켤레가 소중한 보물인 양들려 있었지요. 칠성은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너무나 큰 슬픔이 목구멍을 막아버려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만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던 시어머니가 꿈틀거리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살았나?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자신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지난밤 수처럼 타들어가던 팔뚝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살색으로 돌아와 있었고 뼈가 녹아내릴 듯했던 고통도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끔찍한 저주를 몽땅 짊어지고 간 덕분이었습니다. 몸을 일으킨 시어머니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꿈에서도 그리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눈부신 자태로 서 있었고 열린 곳간 문 사이로는 황금빛 곡식과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내 집이란 말이냐? 꿈이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를 어루만졌습니다. 매끄러운 나무의 결이 손끝에 닿자 그녀의 입가에는 본능적인 희열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탐욕이 부른 광기가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탓이었지요. 아가, 분이야, 나와 보거라. 우리가 해냈다. 이 으리으리한 집을 좀 보거라. 시어머니는 들뜬 목소리로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살았으니 며느리도 어디선가 기절해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고 오직 마당에 주저앉은 아들의 등만이 싸늘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아, 내 처는 어디 갔느냐? 밥도 안 하고 어디 간 게야? 시어머니가 다가가 묻자 칠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퀭하고 공허한지 시어머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보이십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안 보이다니 분이년이 어디 숨기라도 했단 말이냐? 저기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저 기와집을 똑똑히 보시란 말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웅장한 대들보와 붉은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둥이 분이의 뼈요. 저 붉은 단청이 분이의 피입니다. 제 마누라가 살과 뼈를 갈아 이 집을 짓고 사라졌는데 어머니 눈에는 저게 그저 좋은 집으로만 보이십니까? 뭐라. 그제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아들의 손에 들린 낡은 고무신에 꽂혔습니다.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은 며느리가 시집 올 때 신고 왔던 그 코가 다 다른 신발 한 켤레.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벼락처럼 시어머니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 짐을 제게 넘기세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검은 방망이를 낚아채던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빛이 되어 집으로 스며들던 그 처절한 희생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이야. 시어머니는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기와집이 더 이상 부귀영화의 상징이 아닌 며느리의 시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댕그랑 소리를 내자 그것이 마치 며느리의 울음소리 같아 시어머니는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게야. 며느리를 잡아먹고 집을 샀구나.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사람을 잡아먹은 괴물이여. 시어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으나 막상 손에 쥔 부귀영화가 사람의 목숨값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허망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어머니의 통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기둥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분이야.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뜨거웠느냐. 칠성이 기둥의 뺨을 비비며 속삭이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던 나무 기둥에서 따스한 온기가 배어나오더니 어디선가 불어온 산들바람이 칠성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울지 마세요. 라고 달래주는 며느리의 손길과도 같았습니다. 으헝, 분이야. 내가 못났다. 이따위 집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없는데. 칠성은 기둥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아들을 살린 며느리와 며느리를 죽인 시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잃은 남편의 비극이 얽히고 설켜 99칸 기와집은 웅장함 대신 슬픔만을 가득 머금은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서너 번은 변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그 웅장한 99칸 기와집은 여전히 찬란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으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된 시어머니는 이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졌지만 눈만 뜨면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른 걸레를 들고 기와집의 기둥과 대청마루를 닦고 또 닦는 일이었지요. 아가, 분이야. 내 죄가 많다. 부디 이 시어미를 용서치 마라.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붉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눈물로 참회하였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손길이 닿은 기둥은 어찌나 반질반질 윤이 나는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이 잡아먹은 며느리의 살과 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남편 칠성 또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을 제1의 부자가 된 칠성에게 수없이 재혼을 권하였으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홀로 지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내 아내는 이 집에 살아있네. 매일 밤 나를 안아주고 재워주는데 세 사람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칠성의 말은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실로 기이하게도 그 기와집은 주인의 마음을 읽는 듯하였습니다. 사르레는 엄동설안에도 칠성의 안방만은 군부를 떼지 않아도 어머니의 품속처럼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푹푹 찌는 삼복더위에는 서늘한 바람이 대청마루를 감싸며 흐르는 땀을 식혀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그 온기가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준 사랑임을 알기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염없이 독백을 나누곤 했습니다. 분이야, 오늘은 바람이 차구나. 내가 덮어주는 이불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오. 그러던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가 칠성의 손을 꼭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아, 나는 이제 간다. 가서 분이에게 무릎 꿇고 빌련다. 너는 부디 이 집을 지키다 천천히 오거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가 된 기둥 쪽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탐욕, 그리고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던 여인의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칠성은 더욱더 집과 한 몸이 되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기와지붕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유난히 슬프게 들린다고 하여 그 집을 통곡의 기와집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 칠성마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칠성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더니 기와집 전체를 하얗게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며 젊은 시절의 칠성과 고운 새댁 분이가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이 아른거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집은 주인을 잃고 텅 비게 되었으나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었다는 소문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지금도 그 마을 늙은 노인들은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저 기와집 기둥 하나하나가 옛날 효부의 뼈요. 저 붉은 단청이 며느리의 피란다. 욕심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만 사랑은 죽어서도 집이 되어 가족을 지키는 법이지. 비극으로 시작되었으나 전설이 된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도 그 붉은 기와집 기둥 속에 묵묵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